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호남대학교 자율과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고급 연구 통계 방법 이번 주차에 이제 학습하실 내용은 멀티플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입니다. 자, 멀티플 리그레이션 이른바 우리가 다중 선형 회귀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을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이라는 건 아주 강력한 분석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회귀 분석 방법 중에 아마 실제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단순 선형 회귀보다는 아마 오늘 배우시게 되는 다중 선형 회귀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중 공성선이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가 그 투입되는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증상이 발생되냐면요. 각 독립 변수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뭐 당뇨병, 비만이 당뇨병에 걸리는 비만과 당뇨병이 연관성을 우리가 파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변수에 만약 투입을 하는 경우에, 즉, 그 비만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중도 넣고요, BMI도 넣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체질량 지수도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투입한 비만이라든지요, 아니면 체질량 지수라든지. 자, 그 다음에 BMI라고 하는 거는 실은 비만이라고 하는 특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BMI라든지요, 체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는 서로 간에 상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변수들이 투입되다 보면 회귀선이 적절하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중 선형 회귀를 분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가장 우리가 중요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중 공성성이 없는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VIF 지수라든지요, 그 다음에 더빈-왓슨 테스트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 선형 회귀 때 다중 선형 회귀에 이용하게 되죠. 자, 뒤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하실 다중 선형 회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은 다중 선형 회귀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선형 회귀와 다중 선형 회귀에 각각 실습하는 그런 장면들을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주요 복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Regression Analysis라고 하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가 갖는 두 변수가 서로의 함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가 바로 Regression이라고 하는 회귀 지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x와 x, y 이 두 개의 함수 관계에서 이 데이터를 가장 안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회귀선을 하나 그어서 그것을 추론하는 일종의 통계적 방법이 바로 회귀 분석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관찰된 데이터 외에도 이러한 회귀선을 하나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관찰되지 않는 그런 값에까지 이것을 투입해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예컨대 만약에 키와 몸무게가 서로 간에 회귀 관계에 있다. 즉 연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제가 관찰한 값은 키가 180인 사람까지만 관찰했지만 이런 하나의 회귀선이 이런 함수가 우리가 구해진다면 키가 200인 사람은 2m인 사람은 180인 사람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가장 단순한 예측 모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회귀 분석을
잘 응용하신다면 아주 좋은 연구들을, 아주 연구의 폭을 넓혀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회귀분석이라는 두 변수, x와 y라고 하는 이 두 변수 관계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변수값의 변화가, 즉 x의 변화가 y라고 하는 결과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회귀분석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x를 독립변수, 즉 원인이 되는 변수라고 인과관계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y는 결과가 되는 변수, 마치 이를 인과관계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원인이 증가했을 때 이러한 y, 결과에 대한 것도 증가하느냐, 자, 이러한 경향들을 설명 가능하고 뿐만이 아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관찰되지 않는 값을 우리가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찰되지 않는 변수값,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2m라는 사람, 우리가 2m는 저희 데이터에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2m인 사람은 체중이 더 나을 것이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잘 알아두시면 사실 상당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잘 배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 중에 회귀 분석에서의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요. 자, 설명 변수 또는 다른 말로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인이 되는 변수였습니다. 자, 원인이 되는 변수. 예컨대 흡연 양과 후두 질환과의 관련성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원인이 되는 변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흡연 양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자는 흡연 양이 증가할수록 후두 질환이 위험이 높으냐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가 X변수, 이른바 독립변수는 흡연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 변수라고 부르는 이른바 종속 변수라고 부르는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원인의 변수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자, 예컨대 아까의 예시를 든다면요. 흡연량이 후두 질환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후두 질환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y로 표기하는 이른바 종속 변수라고 지칭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굳이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 회귀 분석을 구분한다면요. 자,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과 다중 회귀라는 분석 방법을 둘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 키포인트 하나만 설명해 드린다면요. 자, 반응 변수, 아까 반응 변수가 결과를 설명하는 변수였잖아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설명 변수만을 갖는 것, 즉 x 변수가 하나인 것, 즉 원인이 되는 변수가 하나인 것을 우리는 단순 회귀라고 합니다. 이 단순 회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시게 될 멀티플 리그레이션, 이른바 다중 회귀라는 것은 멀티플이라는 의미 자체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우리가 영어로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2개 이상의 설명 변수, 이른바 X 변수가 2개 이상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컨대 제가 만약에 후두 질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때 제가 연구에서 만약에 흡연이라고 하는 변수 외에도 후두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음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만약에 흡연과 음주 2개의 변수를 연구 모형에 투입해서 이와 같은 X, Y의 식으로 우리가 분석한다면 이는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단순회귀와 다중회귀의 구분을 결정짓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회귀 분석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예측 모형을 주로 이용한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회귀 분석을 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주형 회귀 분석에 많이 응용되고 있고요. 아마 그 SPSS 20 버전 이상부터는 최적 범주형 회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리구레이션 또는 우리가 이걸 optimal categorical regul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론 이 시간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SPSS 프로그램에 추가된 그러한 회귀 분석이 되어 있고요.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범주에 우리가 그 범주의 수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컨대 연령이면 10대, 20대, 30대. 자, 우리가 연속형 변수를 10대, 20대, 30대로 이렇게 범주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연구자가 나누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 분포를 각 서로가 계산해서 변수에 대한 어떤 이런 범주 수준을 자동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임상에서 또는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의학보건학 연구와 재활과학 연구에서 많이 쓰는 회귀 분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러지스틱 회귀 분석. 이것도 많이 요즘은 응용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모델을 나눠서 위계적 러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로 나눠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미양 회귀 분석도 있고요. 요즘에 분회기수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SPSS에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만은 R이라든지요, 스테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또 분석이 되죠. 자, 이러한 제가 지금 굳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진 않습니다만 이처럼 회귀 분석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러한 것들을 연구자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 데이터가 이러한 성격에 맞다면 아주 이런 고급적인 분석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연구의 질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기본이 되는 다중회귀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시간상 하지 못했던 단순 회귀 분석 실습을 한번 간단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순 회귀 분석을 하시려면 이렇게 SPSS를 열어둔 상태에서요. 자, 그 분석은 여러분들 SPSS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 아주 그 사용자에게 친밀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메뉴바에 분석에 모든 분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regulation이라고, 자,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회귀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요. 자, 우측에 또 하나의 이런 바가 생기시게 되는데요. 보시면 linear라고 하는 걸 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고급 통계이긴 합니다만 이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모든 통계들은 우리가 선형 회귀, 선형 분석에 가깝습니다. 자, GLM이라고 하는 일반화 선형 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하는 함수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그렇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오늘 배우시는 이런 회귀 분석은 모두 리니어라고 하는 이 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니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다음, 요런 창이 뜨시게 되겠죠. 자, 이런 창이 뜨셨을 때, 자, 위에, 종속 변수라고 되어 있는, dependable로 되어 있는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y 변수, 자, 결과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결과가 되는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칸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독립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인이 되는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단순 회귀 분석하고 다중 회귀 분석하고 우리가 이런 입력창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 지금 지금 그 입력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입력란에 x라고 하는 독립 변수를 하나 넣으면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넣게 되면 여러분 이게 바로 두 개 이상을 넣게 되면 다중 회귀 분석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자, 일단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을 실습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위에 그 플롯이라고 돼 있죠? 자,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이 플롯을 클릭해주면요. 자, 우리가 이 플롯,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료에 대한 진단, 예, 분석적인 진단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플롯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 플롯에 예, 각각의 x축에 xy라고 이런 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예, 결과 변수는 어디에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 y 변수에 넣으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그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는 예, 여기 x 변수에 넣으시면 됩니다.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잔차, 표준화된 잔차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화된 잔차 플롯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잔차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X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클릭해서 Continue를 눌러주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 나오시죠? 옵션. 자, 예, 옵션 전에 스태틱스라고 하는 여기 통계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클릭하시는 게 돼 있으시죠? 네, 여기, 예,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자, 이 회귀 분석 참 클릭할 게 많습니다. 그죠? 예, 그만큼 회귀 분석 정도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을 진단하는 이러한, 그 진단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런 진단 기준 하에서 우리가 도출된 결과를 또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회귀 분석은 조금 연구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분석이에요. 자, 옆에 보시면 네, 여기 우측에 보이시죠? 자, 모델 핏이라고 하는 모델 피팅. 자, 모델이 얼마큼 적합이 되어 있느냐? 자, 피팅이라는 거 우리가 적합이라고 예,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연구에서 예, 분석하는 이러한 회귀 모델이 얼마큼 적합되어 있느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쭉 보시고요. 옆에 옵션에는 지금 제가 미처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표들이 많으니까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리그레션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잔차에 대한 이제 그 표기할 수 있는 그러한 클릭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더빈 왓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바로 그 더빈 왓슨 테스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자기 상관,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주는 예, 우리가 테스트가 검증 테스트가 바로 더빈 왓슨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더빈 왓슨 테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 값이 우리가 이따가 한꺼번에 결과치가 도출될 때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더빈 왓슨 테스트를 또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 쭉 보시고요. 네, 여기서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이제 결과치가 네, 제가 클릭한 것들에 대한 중심으로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여기 제일 위에 모델 서머리라고 하는 네, 이런 모델에 대한 이제 통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연구에서 이 예제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키와 체중과의 관계였나요? 네, 좋습니다. 키와 체중과의 관계에 대한 네, 여기에 이렇게 자, 나와 있습니다. 자, 모델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모델을 하나만 지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 R 값이 나오고요. 옆에 자, R 스퀘어 값. 자, 이 R 스퀘어 값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 R 스퀘어 값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 R 스퀘어 값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R 스퀘어 값이 뭔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모형의 설명력, 예, 좋습니다. 설명력이었죠. 우리가 이 R 스퀘어 값은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었습니다. 자, 설명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사실 여러분들은 사실 중요한 거는 클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결과값을 우리가
연구의 결과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설명력. R스퀘어 값이 0.58이라는 건요. 자, 이 체중이라는 거는 키를 58% 설명한다. 네, 이 결과값은 이 회기선은 Y를, 즉 종속 변수를 58% 설명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58% 설명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N오바 테이블이 나오죠? 네, N오바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이 N오바 테이블은 왜 쓸까요? 자, 이 N오바 테이블을 쓰는 건 모형에 대한 우리가 지금 설정한 이 리그레이션 모델에 대한 모형의 유의성이에요. 자, 여기서 자, 모형의 유의성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기울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기울기가 필요하지 않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N오바로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ignificant 여기 유의 수준이 보이시죠? 자, 이 유의 수준에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0.000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0.001보다 작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이게 키와 체중이 아니었네요. 자, 프리딕터. 이 SPSS에서 프리딕터라고 하면 우리가 독립변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독립변수입니다. 네, 독립변수고요. 자, dependent variable은 이거 종속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종속 변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연구 모델은 예제는 체중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증가하느냐였어요. 자, 거기에 대한 유의 수준이 0.005보다 작으면 이 모형은 유의하다가 됩니다. 즉, 기울기가 필요하다. 자,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기울기는 의미가 있다. 즉, 회기 모형이 적합하다. 자, 이 부분, 이걸로 이제 회기 모형이 적합하냐를 보는 거예요. 자, 모형 자체는 적합합니다. 즉, 기울기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말고도 뭐 저기 잔차에 대한 그래프도 나오고요. 자, 한번 볼까요? 뒤에 나오네요. 자, PP 플롯. 우리가 아까 그 옵션에서 PP 플롯을 설정을 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잔차에 대한 그 residual plot이라고 하는 잔차 그림도 살펴보셨는데 뒤에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되는 테이블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회기 계수라는 거죠. 회기 계수. 회기. 이게 지금 회기 모형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회기 모형을 구할 때 앞서 있는 것들은 이 회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기 모형이 적합하냐, 이 모형을 설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고요. 자,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회기 개수를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테이블이죠, 우리가. 이 표를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컨스탄트라고 하는 건 상수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절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절편. 자, 절편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밑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체중이 증가할수록 혈압도 증가하느냐를 보시고 싶은 거잖아요. 자, 여기 체중이라고 하는 이 X변수. 자, 독립변수가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베타. 요게 회귀계수예요, 이게. 이게 회귀계수입니다. 이게 회귀계수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베타가 지금 보시면 0.92. 제가 소수점 세 번째는 생략합니다. 자, 0.9입니다. 0.92. 자, 0.92. 자, 0.9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0.9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0.9이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하시면 T값 이런 것도 제시되는데 T값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T 분포에서 보는 건데 저는 이제 통계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석하시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설명을 좀 생략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유의수준 0.000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죠? 자, 0.000이니까 이거는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의미하다는 게 뭐가 유의미한가요? 자, X변수가 Y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하더라.
즉 체중은 혈압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다라는 걸 우리가 이 유의 수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그 T 검정이라든지 평균 검정, 에노바 이런 거에서는 2단계에서 그쳤어요, 사실은. 네, 상관 분석도 2단계에서 그쳤었죠. 그러니까 두 변수가 유의하냐 이걸만 본 거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회귀 변수는 아까 설명력 외에도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예측력이잖아요. 자, 우리 예측력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회귀 개수, 베타 값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0.9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자, 여러분들 x 변수가 1 수준 증가할수록 y 변수는 0.92만큼 증가한다라는 게 우리가 회귀 개수의 해석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 맞게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체중이 1kg 증가할수록 혈압은 0.92만큼 늘어난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체중이 1kg 증가하시면 네, 혈압이 0.92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네, 10kg가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은 9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9.2만큼. 자, 이렇게 해석할 때 이 회귀계수를 해석합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 베타 계수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뒤편으로 가시면 자, 이 우측에 보시면 자, 표준화된 계수라고 있습니다. 자, 표준화된 베타 계수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표준화된 베타 계수는 여러분들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화된 계수라는 걸 쓰는 이유는 여러 개의 단위를 사용하는 변수들이 있을 경우에 이 단위를 통일된 단위로 바꿔주는 방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 회귀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중 회귀 분석 뒤에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회귀 분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가 도출되면 앞서 우리가 보셨던 뭐 평균 비교라든지요. 아니면 에노바, 분산 분석과는 다르게 이 회귀 분석은 지금 해석해야 되는 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그 PP 플롯, 자, 리그레션에 대한 PP 플롯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PP 플롯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우리가 PP 플롯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자, 가로선에는 자, dependable variable, 네,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가 최대 혈압 그리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세로에는 지금 네, 세로에는 또 다른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자, 요 선이 지금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요 선. 요 선을 중심으로 이 선에 이러한 점들이 이 개별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개별 데이터가 이 선에 가까울수록 정규성을 그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PP 플러스로 이거 정규성을 해석해 주고요. 자, 그 다음을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게 바로 리지드얼 플롯, 잔차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잔차 그림은 무엇을 보시느냐? 자, 한 글자를 줄이면 이상치를 볼 때 씁니다. 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상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귀 모형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회귀 모형의 전반적인 경향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치를 우리가 이상치를 마일로비스 디스턴스 거리 또는 쿡스 디스턴스 쿡스 거리 쿡의 거리라고 하는 통계치로 이를 이상치를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때로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사실 이상치냐 아니면 영양치냐, 영양을 주는 어떤 개체냐는 연구자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모든
선형 분석에만 의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비선형 관계라든지 2차 함수나 3차 함수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상치라고 무조건 판단해서 섣불리 빼시는 거는, 예, 그거는 이 연구 결과를 좀 조작하는 것에 가깝고요. 또 초보 연구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치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자가 아주 숙고하여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것이 이상치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표준 편차예요. 자, 0을 기준으로 예, 2 표준 편차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안에 이게 사실 들어와야 이상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이상치가 아닌 값을 이렇게 뚜루루루루루 이렇게 제시를 해주죠. 네, 자,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 모형을 최종적으로 진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 예시는 체중과 혈압에 대한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예시였습니다. 자, 적합된 회기선을 보시면 단순 회기니까요. 자, 혈압이라고 하는 Y는 지금 68.5라고 하는 잔차 플러스 0.92 xi다. 네, 이게 지금 그 독립변수가 되겠죠. 자, 가설은 보시면 네, 우리가 아까 에노바를 통해서 회기선이 유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모형의 이거는 이제 모형의 진단, 적합성이죠. 네, 그걸 보셨습니다. 자, P값이 0.001보다 작으니까 0.05보다 결국 작으니까 예, 회기선이 유의하지 않다라는 기무가설을 기각하니까 회기선은 유의한 게 되겠습니다. 자, 베타 값을 보십시오. 자, 베타가 0.92x였죠. 자, 우리가 체중이라는 게 0.92니까 자, 이 x가 1, x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 y는 0.92만큼 증가하더라. 즉 이를 해석하면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혈압이 0.92씩 증가하더라. 자, 이게 지금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결과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논문에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는 보시면 R 스퀘어 값을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이 R 스퀘어 값이 보시면 0.58이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적합된 회기선이 데이터의 약 58%를 설명하더라. 자,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예제에서는 체중은 혈압을 약 58% 정도 설명하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주요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회기식은 사실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 회기식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 사실 뭐 통계학과라든지 이제 통계 관련된 수업들을 직접적으로 들으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우리가 이걸 쓰게 돼 있어요. 회기식을 이런 문제들은 직접 수기로 계산하는 거죠, 손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수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 가능한 그런 연구 방법들을 학습하시고 응용하시는 이 수업의 목표니까요. 자,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손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설명 변수를 얼만큼 더 추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회기 모형에 대한 회기식으로 설명이 또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중회귀 분석하고 단순회귀 분석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알고 이제 다중회귀를 분석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다중회귀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하셔서 그 연구를 진행하시는 거는 연구자로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수업 때 다중회귀 분석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단순회귀 분석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자, 그리고 다중회귀 분석을 해석하는 이 핵심이 무엇이냐, 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중회계 분석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클릭하는 것만 설명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회사원의 근무 태도와 근무 연수를 이용하여 종업원의 결근율. 자, 결근율이라는 건 뭡니까? 예, 오지 않는 그런 날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근율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제에서 보시면, 자, 일단 먼저 가장 쉽게 종속변수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종속변수. 자, 뭡니까? 종속변수는? 예, 결근율이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가 있나요? 자, 여기 근무태도 독립변수 맞습니까? 네, 근무태도 독립변수죠. 자, 근무연수는 독립변수인가요? 네, 근무연수도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제에서 보시면 지금 독립변수가 몇 개인가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독립변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연구를 설계할 때 연구 가설을 정할 때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독립변수 x와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 또는 결과변수 y와의 관계를 예측하고자 할 때 또는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멀티플 리그레이션 다중회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차이점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자, 설명변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그게 우리가 단순 회계 모형이잖아요. 자, 이 단순 회계 모형에 결국은 변수 두 번째 변수 x2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결국 다중회계 모형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겠습니까? 자, 다중회계 모형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 x1 첫 번째 독립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y의 부분 즉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독립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추가됨이에요. 추가됨. 자, 우리가 독립변수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독립변수가 우리가 추가되면서 얼마만큼의 y의 변화를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다중회계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만큼 이게 중요한 지금 제가 이 본질이냐면요. 이거를 응용하면 여러 가지 연구 가설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두 번째 변수가 추가되면서 설명력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변수가 얼마큼 중요하나라는 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첫 번째 변수 x1이 공별량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별량. 자, 또는 이걸 역학에서는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자, 공별량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실험 연구할 때 통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험 연구할 때 통제하잖아요. 연령을 통제하고 성별을 통제해서 똑같은 대상자를 구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자, 회계 분석에서는 통제라는 개념이 바로 이 설명 변수를 어떻게 넣느냐의 방법이 통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자, 제가 만약에 흡연과 후두 질환의 관련성을 알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다중회계 분석으로 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후두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흡연만 있겠습니까? 음주도 영향을 미치고 목소리 과형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야근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야근, 음주, 목소리 과형, 직업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흡연은 얼만큼 그 후두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원인이냐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머지 4개 변수는 공변량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쓰면 혼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즉, 요 추가한다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다중회계 분석의 핵심은 변수를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자,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결정적으로 연구자가 변수를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연구자, 그러니까 뛰어난 분석자가 분석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예, 아무렇게나 분석해버리면 결과가 의외로 의미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연구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다중회귀 분석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결국은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요. 그렇다면 변수를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 다시 얘기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forward selection,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전진 선택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backward, backward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후진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연구자들이 의외로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초보 연구자들이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스텝 와이즈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쓰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진 선택법이 있습니다. 자, forward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전진이란 건 뭐냐 하면, 자,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다중회귀 분석은 2개 이상의 변수가 들어가면 다중회귀 분석을 성립하잖아요. 자, 변수가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후두 질환이라는 거를 예측하는 변수로 뭐 흡연부터 음주, 뭐 직업, 뭐 등등등등 넣었습니다. 자, 이런 변수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부터 하나씩 선택해서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변수의 선택을 중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장 큰 것부터 넣는다. 핵심은 뭡니까? 자, 바구니에, 자, 우리가 바구니가 있어요. 자, 우리가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가장 중요한 변수부터 지금 넣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하고 연구자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고, 자, 요런 독립 변수부터 넣는 겁니다. 자, 예컨대, 제가 생각할 때 후두 질환에 흡연이나 음주가 중요할 것 같아 하면 흡연이나 음주부터 이 반응 변수를 넣는 거예요. 독립 변수를. 자, 넣습니다. 넣고요. 자, 통상적으로 쓰이는 유의 수준이 보통은 0.1이나 0.5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유의 수준을 0.05로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근데 이 회귀 분석에서는 유의 수준을 조금 더 너그럽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변수 선택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하려면 유의 수준을 좀 크게 0.5까지 잡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자, 유의 수준을 좀 강화,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유의 수준을 조금 더 작게 하면 됩니다. 0.1 정도로. 자,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10개의 변수가 있었어요. 10개의 변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넣었는데 0.1이 지금 딱 찼어요. 네, 제가 0.1로 유의 수준을 정했어요. 자, 그럼 0.1이 딱 되는 순간부터 투입을 중단합니다. 이게 바로 전진 선택법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가정컨대 10개의 변수를 후두 질환을 예측하기 위해서 10개의 변수를 투입했는데 한 6개쯤 들어가니까 0.1이 넘어버렸어요, 유의 수준이. 그러면 그 6개까지만 딱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forward selection, 전진 선택법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자, 두 번째는 backward elimination, 후진 제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후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제거. 자, 이거는 반대 개념입니다. 자, 바구니에 모든 변수를 다 담아 놓습니다. 자, 요 바구니가 있습니다. 요 바구니를 우리가 결과 변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결과 변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바구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요게 모든 설명 변수 10개를 다 집어넣어요. 10개를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작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 가장 불필요한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빼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는 투입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빼는 거예요. 자, 빼게 되면, 자, 우리가 유의 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상적으로 쓰이는 변수 선택에서 유의 수준을, 자, 0.1이라고 잡는다면, 우리가 0.1이 될 때까지 이 변수를, 쓸모없는 변수를 하나씩 뺍니다. 자, 빼서 0.1이 딱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그치는 거예요. 자, 아까랑 다르죠? 네. 전지 선택법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처음에 10개가 다 담겨있는 이 바구니에서, 자, 변수라는 돌멩이를 하나씩 뺐는데, 한 4개쯤 뺐는데, 유의 수준이 0.1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변수 제거를 중단하는, 즉, 반대로 얘기하면, 6개의 변수가 선택되어진, 자, 이러한 방법이 우리가 후진 제거법이다. 자, 즉, 아까랑 다른 거는 변수에 영향을 적게 주는 변수부터 제거하는 거. 아까 전진 제거법은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부터 넣는 거잖아요. 예, 좀 다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방법을 의외로 요즘은 안 그런데요. 한 수년 전만 해도 의외로 이 재활과학 분야에서 회계 분석을 지금보다 좀 덜 사용했던 그 시절에 많은 연구자들이 스텝와이즈 분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통계학자들한테 이게 통계 수업을 듣게 되면 스텝와이즈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만 설명해주고 스텝와이즈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점이나 단점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통계학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통계학자들은 그냥 원론적인 내용을 이론적인 걸 얘기하니까요.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스텝와이즈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이제 먼저 한계점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텝와이즈가 뭐냐?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텝와이즈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전진선택법에 후진제거법을 가미한, 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자, 단계절 회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회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넣었다 뺐다 하느냐? 연구자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지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유의한 변수를 넣은 후에, 자, 두 번째 유의한 변수를 넣고요. 유의한 변수에는 팁, 네,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유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변수를 넣는 상태에 다시 빼요, 두 번째를. 이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이 스텝와이즈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제가 후두질환이라는 결과 변수, 독립 변수를 예측하고 싶은데, 자, 독립 변수 음주도 넣고, 흡연도 넣고, 직업도 넣었습니다. 자, 근데 흡연 넣었다가, 음주 넣었는데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컴퓨터가 빼요. 뺐다가 엉뚱한 변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한계점인데 뒤에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선택 방법은 뭐다?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면서 이미 선택된 변수가 중요성을 상실하여 제거될 수 있는지를 매 단계별로 검토하는 선택 방법이다. 라는 게, 즉 컴퓨터가 알아서 통계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스텝와이즈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계별 회귀 방법에서 유의 수준이라는 게 선택과 제거 시 같은 유의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합니다. 자, 근데 이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스텝와이즈 왜 이거를 제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요.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연구 방법을 얘기하거나 할 때는 스텝와이즈를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스텝와이즈를 쓰는 경우는, 자, 반대로 어떤 경우에 스텝와이즈를 써야 되냐? 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관점에서 또는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도 저도 많이 자문을 받고, 저도 과거에 또 아주 유명한 대가들에게 수업을 들을 때 들었던 한 가지 팁입니다. 팁. 자,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스텝와이즈 어떨 때 써야 되느냐? 자, 스텝와이즈는 통상적으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가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네. 이거는 컴퓨터가 중요도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요. 변수를 여러 개를 집어넣는데 그 변수가 y 변수를 예측하는데 이미 과거 선행 연구에서 뭐가 중요하다는지 안 밝혀져 있는 경우에 전혀 새로운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스테바이즈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질병에 대한 유전체 뭐 이런 거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 같은 지도가 안 밝혀졌을 때라면 일단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그러한 변수의 중요도를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아주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기존의 중요한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컨대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 후두 질환과 뭐 흡연과 무슨 뭐 음주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예측 모형을 만들고 싶어서 회귀 모형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이미 선행 연구에서 흡연은 또는 음주는 후두 질환에 매우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바이즈에서는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스테바이즈 분석에서는 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스테바이즈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주 이 변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테바이즈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교수님, 그러면 포워드를 써야 됩니까? 백워드를 써야 됩니까? 자, 포워드, 백워드, 스테바이즈 중에 스테바이즈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워드나 백워드 중에 뭘 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뭘 써야 된다는 답은 없는데요. 한 가지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저는 포워드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포워드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응용하면 그게 바로 위계적 회귀 분석이에요. 위계적 회귀 분석. 모델을 짜서 우리가 단별량 모형 또는 이별량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단순 회귀 모형이죠. 이거와 그 다음에 모델 2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변수를 공별량으로 넣는 예컨대 이거를 우리가 adjust라고 합니다. adjust 보정한다. 자, 그 다음에 최종 모형에서는 모든 변수를 다 투입한. 이게 지금 사실은 백워드가 아니라 포워드 방법이거든요. 자, 저는 이런 걸 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중회귀 분석 실습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제는 자, 어느 숲에서 15그루의 원목을 무작위 추출해서 지름, 길이, 부피를 측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시는 이러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름, 길이, 부피를 가지고 다중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름하고 길이가 부피와 관련이 있느냐? 이 연구에서는 지름하고 길이가 독립 변수예요. 자, 원인이 되는 변수고 부피가 종속 변수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지름이나 길이로 부피를 얼마큼 예측할 수 있느냐, 얼마큼 설명할 수 있느냐, 얼마큼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메뉴바에 보시면 자, 모든 분석은 메뉴바 분석이라고 하는 애널라이즈에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자, 아까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귀 분석이랑 자, 리그레이션 여기 누르시고요. 선형이라고 되어 있죠. 리니어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하시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이렇게 뜹니다. 자, 뜨면 여러분들이 자, 아까 우리가 종속 변수 뭐로 하기로 했죠? 네, 종속 변수 부피. 자, 부피 여기에 눌러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독립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름하고 높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변수에 추가하는 방법, 즉 선택 방법이잖아요. 투입 방법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메서드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밑에 보시면 메서드 옆에 자, 이거 보시죠. 엔터, 스텝와이즈, 리무브, 네, 백워드, 포워드가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스텝와이즈가 스텝와이즈고요. 자, 백워드가 백워드 방법, 포워드가 포워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백워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보고요. 자, 나머지 뭐 옵션이나 플롯은 아까 그 단순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모형을 진단할 때 쓰는 뭐 PP 플롯이라든지 리지두얼 플롯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눌러서 OK를 누르시면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런 표가 나오죠. 자, 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자, 0.924. 자, 0.924 나오죠. 자, 0. R스퀘어 값 0.924는 무슨 말일까요? 자, 모형의 설명력이죠. 자, 모형의 설명력. 자, 이 두 개의 변수를 투입했더니만, 자, 다시 얘기해서 지름하고 높이는 그 나무의 부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92%나 설명한다. 네,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변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adjust R스퀘어 값도 있어요. 자, adjust R스퀘어 값. 자,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자,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할 때 사용할 때는 이 adjust R스퀘어 값을 씁니다. 자, 그때는 이걸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옆에 더빈 왓슨 검사가 나와 있죠? 네. 자, 이게 2.566. 네. 이게 그 다중 공선성, 자기 상관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상관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애노바 테이블을 보시면, 네, 이 더비너스 말고요. 우리가 VIF라고 해서, VIF라고 하는 걸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공차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VIF 지수가 10 미만이어야, 네, 네, 공선성이 없죠. 자, 애노바 테이블을 보시면 옆에 지금 리그레이션에 예, 모형이 유의하죠. 아까랑 똑같죠. 시그니피컨트가 0.001보다 작으니까 모형은 매우 유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름은 지금 보시면 예, 지름은 시그니피컨트 유의 수준이 0.001보다 작다로 나왔고요. 자, 높이 역시도 0.015였습니다. 자, 둘 다 유의한 예, 변수였죠. 즉 다시 얘기하면 지름, 높이 둘 다 동시에 투입했을 때 우리가 그 나무의 부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둘 다 유의미한 설명 변수다, 예측 변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개념이 adjust라고 하는 보정 개념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둘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발견점이지만 하나를 공별량처럼 보정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높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연구자는. 자, 그래서 둘 중에서 제가 만약에 높이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름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과연 나무의 높이는 나무의 부피와 관련이 있느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제가 사례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자, 음주를 보정한 후에도 음주라고 하는 변수를 똑같다고, 예? 통계적으로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흡연을 많이 할수록 후두 질환에 많이 걸리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예죠. 자, 그래서 제가 adjust 보정 변수로 지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 지름을 보정한 후에도 지름이 똑같다고 가정한 후에도 높이가 1cm 증가할수록 부피는 얼마큼 증가합니까? 0.2 그램인가요, 부피가? 0.2g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얼마나 이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표준화된 베타 계수는요. 자, 지름하고 높이는 여러분들 단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단위를 똑같이 변환해 주는 게 표준화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름은 0.87, 높이는 0.23으로 베타가 예, 통일된 겁니다. 단위가.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준화된 베타 지수는 각 변수 간의 영향력 정도를 보셔야지 예, 이걸로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해석은 결국은 뭐다? 베타 값으로 회귀지수로 저기 해주는 거다. 네, 회귀지수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표준화된 베타 값은 비교하는 데만 쓴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
이 표준화된 베타 값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 표준화된 베타 값이 0.23 높이가 1cm 증가할수록 나무의 부피는 표준화된 베타 지수가 0.23 증가하더라. 여기서 표준화된 베타 지수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표준화된 베타 지수가 아니잖아요. 연구자들이나 독자가 알고 싶은 거는 높이가 1cm 증가했을 때 부피가 몇 그램 증가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 베타 지수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카 플롯을 보고 얼만큼 이제 모여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회계의 이제 그 결과를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결과치를 결과값을 보고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적합된 회계식은 자, 여기 절편 또는 상수 플러스 자, x1 지름은 0.037 x 플러스 x2 자, 0.024 x2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가중 선형 회계 분석에서 변수가 더 투입되면 줄줄줄 붙는 거죠. x3, x4, x5 줄줄줄 붙는 거예요. 자, 결국은 적합된 회계성의 유의선을 검정을 해서 아까처럼 0.001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이 회계 모형은 유의하다. 에너바 테이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름도 유의했고요. 높이도 유의했어요. 이거는 아까 회계계수 값에서 해석한 거예요. 자, 결정계수는 R스퀘어가 0.924, 92% 정도 설명했으니까 설명력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혹시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수업을 길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시고요. 여러분들 종합하면 결국 이 다중회계 분석이라는 건 결국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변수를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자, 다중회계 분석의 핵심이 결국은 변수를 추가하면서 생기는 어떤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투입하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자, 또 여러분들이 또 통계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또 연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